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박 6일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을 두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한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잇따라 내정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지낸 최연혜 전 의원은 최근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는데요. 최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 신재생에너지 특위 위원장을 맡았지만 국회 산자위 말고는 에너지 분야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결국 보훈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최 전 의원이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가 가스공사 홈페이지 소개 자료를 짜깁기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석열 캠프 상임 정무특보를 맡았던 정용기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 전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상임위조차 에너지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입 원료 가격 급등으로 올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란 점에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공기관 개혁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걸까요? 대선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거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공연불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동남아 순방을 떠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또 북한에 있던 도발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떠난 해외 순방, 일단 성과를 좀 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어떤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내 상황 엄중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순방에 가는 것 자체를 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아세안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경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전 정권에서는 이제 신남방 정책이나 이런 거를 펼쳤고 그 대상이 된 지역이기도 하니까 네.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G20가 있지 않습니까? 그 G20 같은 또 정상회교의 장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니 이제 순방을 가기는 가야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성과를 기대하거나 이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정세가 네.
한미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때문에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건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공화당과의 그 갈등 관계 때문에 그리고 뭐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압박을 증대시킨다거나 이런 거를 결의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대북 관계가 뭐 변한다거나 안 하던 걸 갑자기 하게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성과가 없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것을 성과 없는 성과를 막 있는 것처럼 키운다든지 네. 또는 좀 섣불리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난번처럼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던 바와 같은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한 생각은 버리고 앞으로도 계속 정상회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일상적인 정상회견을 수행한다는 자세로 무리하지 말고 일정을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해외 순방 떠났을 때 정상회담 예정돼 있다고 다 공언을 했다가 결국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바람에 사실은 정상과 만남을 갖는다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막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결국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는 그런 미리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뭐 공개한 내용은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뭐 성과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김성한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까지 저는 지금 이번 G20 정상회의도 그렇고 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도 그렇고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그렇고 저는 나가서 지금 얼마나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느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냐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진이 알고 체감하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어떤 식으로 상황 전개될지 모르고 뉴욕 증시가 지금 뭐 폭등을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 경제 기반의 기초까지 튼튼하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11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는 아세안에서는 굉장히 안보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동아시아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감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이 김성한 앵커도 경제 전문가지만 저는 경제가 굉장히 우려가 돼요. 정말 절절하게 우려가 되는 것이 네. 지금 푸틴이 G20에 불참을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을 온단 말이거든요. 그럼 미중 충돌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그 G2의 충돌 속에서 지금 14일,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을 이 G20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식량, 에너지, 안보, 보건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게 사실상 반도체나 IRA법에 들어가는 2차 전지나 또 바이오나 관련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어떤 주제가 상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흘러가고 있느냐. 국내에 정쟁을 할 또 우리 국내의 이 갈등으로서 시간을 허비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들어오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뭐 두 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지나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뭐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항상 사실 정상회담 하고 난 다음에 뭐 무슨 협약을 맺었다, 무슨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계약이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성과를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더 차분차분하게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미국 상황 말씀하셨지만 뭐 IRA법을 지금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 결과도 완전 다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약속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할 것 같으니까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출국하는 자리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툭툭 이렇게 두드리는 모습이 이제 언론에 비춰져서 해석이 아주 분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윤 대통령 발언을 봐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지금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경질할 뜻이 없다 이런 걸 지금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거든요. 이 해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깨 두 번 두드린 것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저는 어깨를 두 번 두드렸다는 건 그만큼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깝고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신뢰 관계에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 예를 들면은 김성환 평론가하고 어깨를 두 번 두드린다든지 서로 네, 이렇게 매일같이 방송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어려운 분이고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김성환 진행자가 두 분을 두드린다는 것은 엄지척 나봉 두 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거나 아니면 뭐 마지막 인사거나 네. 굿바이 인사거나 뭐 그런 건데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볼 때는 돈독하다라는 건데 굳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붙고 있는 것은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냐? 네. 지금은 뭐 수사도 하고 여러모로 이제 이태원 참사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뭐 일단은 두는 쪽으로 가지만 상황이 정리되면 그래도 뭐 자진 사퇴나 경질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보수 유권자층 내에서의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신문들 중에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가장 이제 우호적이고 온정적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오늘 신문을 보면 일면에 그런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기사가 있어요. 네. 대통령실이 지금은 이제 이런 기조지만 결국은 정치적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바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언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지 네.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조각을 맞춰보면 기대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별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에 그러한 여러 장면들이고 그중에 하나가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진 게 바로 이 두 번 두드리는 장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친임한 것이다 이렇게 네. 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얘기를 하신 그렇죠. 건데 좀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네.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굳이 기자들한테 전했어요. 네. 그 보면 과학에 기반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막연하게 정부 책임이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이상민 장관 어깨를 툭툭 치니까 이거 신임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를 두 번 친 것, 이 숫자가 두 번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적지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서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이른바 우리가 심리적 관찰법 중에서 비버리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해서 말이 안 하지만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쳤다는 것은 뭐냐면은 좀 짠한 마음이죠. 그래, 뭐 잘 안 되네 이런 의미지만 두 번을 쳤다는 것은 함께 두 번 치면서 가자 이거죠. 그 이야기는 이상민 장관은 저는 경질을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게 어디 그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너무 그렇게 깊게 들어오시지 말고. 만약에 세 번 치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자, KBS입니다. 자꾸 그렇게 너무 깊게 들어오시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인사 스타일은 더 뭔가 기본적으로 세워놨던 그 계획을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상민 장관에게는 어떻게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것이 계속해서 군데군데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경질의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빨리 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서둘러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저는 이상민 장관을 계속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때 인사라는 것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분석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이 인사 관련된 스타일인데 저는 쭉 봤을 때 이 대통령의 발언, 대통령의 지금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린 행동을 보면 임기 내내 이상민 장관은 같이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건 뭐 팩트의 측면이니까 이상민 장관이 국회 나가가지고 경찰을 지휘 통제할 권한이 없다. 행안부 장관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발언했을 때 하고 지금 정반대 발언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행안부에서 또 입장문을 또 내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행령을 만들기 전에 했던 발언인데 결국 반발 때문에 시행령을 그렇게 못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지휘 통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 책임을 지기도 어렵다. 이런 논법으로 연결되는 짧게 건가요? 말요. 제 말씀이 혹시 오해라도 있을까 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서 경찰에 대한 통제 또 경찰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서 굉장히 경찰에 대한 기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걸 어떤 식으로든 관리를 해나가는 역할을 맡는 것이 이상민 장관. 왜? 대통령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 이상민 장관 발언의 변화에 대한 네.
그 비교는 이제 KBS가 이제 잘 분석을 했는데 이전 이제 그 시행령 개정 이전의 발언의 취지만 봐도 이게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입장이 변화됐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 경찰국 신설 문제와는 이 관계가 없이 종합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경찰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이 통제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하는 것도 경찰국이 뭐 전혀 경찰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사라는 게 단지 예를 들면 적재적소에 뭐 훌륭한 사람을 앉힌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종류의 인사 고과에 대한 판단인 것이고 그 판단은 결국은 경찰에 대한 간접적인 이제 어떤 지휘 통제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경찰에게 명령을 하거나 뭘 수사를 하라고 하거나 또는 뭐 지금 이런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장 대응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사와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 장관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장관의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이런 조문이나 시행령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건 했습니까? 이건 안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총괄적인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거다. 그 점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 장관한테 자꾸 책임을 묻고 있으니 경찰이 내용 잘못한 부분만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소방도 마찬가지지만 행안부 장관한테 그런 권한이 없으니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 뭐 이런 맥락으로 읽히는 발언이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참 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런 아마 소식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숨진 경찰관은 이천 헬로윈 그 축제 때 안전사고를 우려한 정보 보고를 그 정보 담당관이 올렸는데 그거를 삭제하도록 회유했다 이런 의혹을 받았다고 경찰 특수본에서 밝혔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일선 경찰들도 좀 부글부글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 수사 방향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심정적으로 실제 또 이 발생한 사안도 아주 심각한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상당히 저는 심리적 압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안전점검회의를 통해서 전달되는 내용은 경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책임이 지금 묻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찰도 그렇고 지금 입건된 용산소방서장도 그렇고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죠. 왜냐하면은 제대로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실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금 일선 경찰서나 일선 소방서의 책임이 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또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오는 해석이 또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또 진상 규명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 또 수사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저는 원인 찾기가 돼야지 범인 찾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의 작동되지 않은 부분이 과연 현장에서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훨씬 더 종합적으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그 문제점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도 용산구청도 있고 또 이 서울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장 사이에서도 소통이 안 된 것도 있고, 사실 그렇다면은 그 책임을 일선 경찰서에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전개되는 상황이 마치 범인을 빨리 잡아서 이 사람들이 이번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다라는 식으로 진상규명이 전개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과연 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의 종합적인 근본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인을 찾아야 되지 범인만 단순히 빨리 급하게 속아내는 것은 이 문제에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제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말을 삼가야겠는데 다만 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보고서 원본 삭제안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과장, 정보 계장의 어떤 자체적인 어떤 판단으로 그걸 삭제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괄해서 보면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는데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수사 과정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그리고 현장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적으로 대응한 거에 대해서 그 대응이 적절했느냐에 지금 포커스가 상당히 맞춰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법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게 어떤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게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뭔가 준비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이른바 부작이라고 하는 했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걸 묻는 방법은 굉장히 협소하게 이루어져요. 항상. 특히 그 대상이 윗선 그리고 책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네. 그러면 제가 이분의 어떤 사망과 관련돼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일선에서 느끼는 전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뭐랄까요, 무력감이라든가 열패감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들만 책임지는 거냐 이 생각 다 있을 거거든요, 지금.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이것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하는 것 과정이 하나도 없던 상황에서 이게 참사의 한가운데로 일선의 경찰들 다 내던져 놓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논리로 이 윗선까지 처벌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수사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과 논리로서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대부분의 언론, 대부분의 논조의 이 넓은 스펙트럼의 언론들이 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이 어떻게 수사라든가 감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이 서겠습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분 의견 밝히셨지만 앞서 이제 저희가 그 얘기도 나눴잖아요. 행안부 장관 선에서 이렇게 딱 책임을 지금 선을 긋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하는 모습을 사실상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고 있고 결국 이제 용산구청장이 이권이 되는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윗선으로 가는 것은 이미 과학적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뭐 막연하게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된다. 뭐 이상민 장관 뭐 신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수사가 과연 가겠는가 이런 의혹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런 수사 문제하고 별도로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야3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지켜보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든가 하자 이렇게 좀 단계적인 접근법을 주로 이제 주장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 직접 요청하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 일종의 장애투쟁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에는 뭐 장외로 나가는 모습들은 안 보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장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를 일단 한번 보자고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뭐 청취자분들 또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많은 또 구독자분들은 바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국정조사 관련된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물론 이제 여론조사의 속성이라는 것이 뭔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 때 특검이나 이 국정조사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장외 서명을 받는 이유는 이 여론대로 작동될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일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부가 충분하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이 나와도 일절 반응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네네. 그냥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전개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뭐 국민 여론과 관련된 부분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뭐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우리는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무엇인가를 밝혀낼 것이다. 그런데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 분석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것이 더 이제 본질적이고 우선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수사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조사를 하고 구체적으로 수사를 내서 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과연 이 내용들이 얼마만큼이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보라 이거예요. 수사를 정말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해서 이 이태원 참사가 유가족들의 이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 한 점이라도 남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국정조사 여론이 이렇게 높다는 건 저는 확 이 국정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수사의 설득력 과연 높을까. 두 번째로는 진상의 수용성 간단치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렇다면 수사를 했는데 이걸 정말 처절할 정도로 합동수사본부로 검경이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이 여론상으로도 어쨌든 이 수용성과 또 설득력이 낮다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원내 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이유 여야 막론하고 이제 장외로 나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에 지금 명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명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 지금 여당이 뭐 수사가 끝나고 뭐 이런 논리는 사실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당도 지금 당장은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놔야 그래야 야당도 우리가 이거를 부담을 가지고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그림을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그래야 네네. 먹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당의 태도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반응도 그렇고 국정조사를 할 가능성 자체를 지금 싹을 자르고 있거든요. 언론 네.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 야당이 그냥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논의 테이블에 들어가서 국정조사의 범위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특히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보다 수사가 우선이다. 대통령이 직접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완전히 협상 여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처리하는 이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배경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그런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장애로 나가는 어떤 이 원심력의 에너지가 거기로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분열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고 3사의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 그러한 어떤 모범적인 답안을 그래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김민하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이런 지금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떤 국민의 눈으로 보더라도 곱게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야 간의 협상이 좀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뭐 어찌 됐든 머리를 맞대고 그럼요. 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안 할 경우에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정치권 논의를 좀 저희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친윤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뭐 장제원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야당 편 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뭐 이른바 웃기고 있네 이런 필담 나눴다는 것 때문에 네.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뭐 기립시키고 뭐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불편한 심정을 뭐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상했던 일이죠. 아직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갓 6개월을 지나는 순간이고 여전히 이 국정의 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도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는 모양새거든요. 예.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는 이게 정쟁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면 사실은 국민의 편에 서서 이건 제대로
해야 된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경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 의견 제시를 하는 게 더 마땅하겠죠. 네. 그런데 오히려 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를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당의 주도권, 공천권까지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친윤 세력이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본다면은 오히려 두 수석이 일어나세요. 누구예요? 이야기를 하고서 퇴장을 시켰던 운영위원장인 조영원 대표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충성 경쟁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이따가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이제 갤럽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지지층은 결집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당 내의 흐름 자체가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윤핵관 경향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라는 것은 야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네. 장재원 의원의 이 언급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협상은 누가 하느냐, 어떻게 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떤 판단일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대통령실이 무슨 서울중앙지검이고 수석들이 검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이 대검이고 이상민 장관이 무슨 뭐 대검의 부장이 아니거든요. 이 자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검사 시절부터 그랬는데 자기 인사가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방어하려고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물론 대통령실은 부정했고 여당도 부정했지만 대통령이 일부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항의하라고 했다는 것이고. 네, 왜 당이 뭐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부정했지만 네. 그리고 실제로 초선 비례대표인 이용 의원이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실에서 수행했던 초선 비례대표가 일어나서 5선의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공개 총회지만은 비공개 의총이지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여당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뭐 이런 여당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로열티가 있는 여당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사실상 축출하고 비대위원장 맡으라고 거기에 추대된 사람이잖아요. 비대위원장에. 네. 그런데 그런 인사까지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대통령실의 리더십은 과연 어떤 리더십이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독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당의 어떤 이 행보 하나하나에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평상시보다 좀 지금 톤이 좀 비판의 강도가 좀 강한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것 자제와 같아요. 진정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 배제한 거, 탑승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대통령실은 또 국민의힘은 전혀 또 달라요. 그건 뭐 취재를 못하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전용기 탑승을 못하게 한 것뿐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MBC를 상대로 해서 점점 더 충돌 양상을 키워가는지는 전혀 납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 특정 언론사는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언론사와 충돌하거나 또 맞지 않는 그런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극복하고 서로 또 화해하고 절충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비속어 논란 때문에 MBC와 충돌을 했었고 또 이번에 배제하면서 이 파장이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는 각 부처까지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취재하는 이 MBC 기자가 있으면 우리는 근데 MBC는요. 이거 우리 KBS입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덕수 총리한테도 오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해외 순방이 있는 경우에 MBC 취재진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은 국익이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강조를 하지만 지금 수많은 외신들도 보도를 하고 저는 국익이 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야 간의 충돌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떤 특정 언론사를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이전에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이 무슨 뭐 과거에도 뭐 이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와 언론의 대립이 있었다라고 막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의 경우가 다 이번 사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전혀 다른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유의 사태인 게 맞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외에는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대통령상은 트럼프 행정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오히려 대통령실의 이 조치가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앞두고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부분, 이걸 좀 김민하 평론가가 일단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분석만 하고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6일부터 8일 4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국정운영 지지도 30.1%였고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는 64.9%였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45.4%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조사 8월 달에 한 거랑 비교하면 약 2%포인트 정도 긍정평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요건 이제 오차범위 고려하면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긍정평가 이유로는 대북 강경 대응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측근 중심, 편중 부실 인사, 경제 민생 해결책 부족 등을 꼽았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응답자의 59.9%는 잘 못할 거다. 부정적인 전망을 했고 잘할 것이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37.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종찬 의원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지금 참사 발생 이후에 네. 지지율에 큰 변동이 없는 큰 것으로 변동 없습니다.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 네. 또 대통령 지지층들은 이 낮은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결집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대북 강경 대응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KBS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게 긍정평가 이유가 대북 강경 대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좋은 점수를 받네? 그러면 더 강도 높은 대북 강경 대응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결코 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짧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30% 지지율을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4년 6개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칫 이게 정치적 무기력증, 내전의 일상화, 또 경제의 항평화 쪽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 이 지지율을 높이면서 국민들의 이익에 더 부합되는 또 협치라는 것이 정말 실현되었을 때 누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는지 이 부분을 더 절실하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때로 보입니다. 네. 부정평가하신 분들도 정권이 뭐 못하길 바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공하길 바라고 잘하길 바라는 이 응답자가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다라는 거를 직시를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가면 여당이 못 버팁니다. 지금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 그렇죠. 네.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다. 저는 여론조사는 그걸 가리킨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국정의 변화 기조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내는지 좀 그것도 한번 변화를 기대합니다. 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상회의에서 체감하고 오면 또 그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7차 유행을 공식화한 가운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겨울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정재훈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6만 명, 그리고 오늘도 5만 명을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중환자 수도 지금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3주 정도 전부터 재유행이 본격화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재유행이 조금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예전까지의 유행에서는 전체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 자체가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6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예전 기준으로 본다라면 조금 더 감염자의 숫자는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수치가 중환자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환자 입원 같은 경우에는 예. 확진자가 늘어나고 2주 정도 뒤에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은 재유행이 공식화되고 나서부터 바로 올라가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한 3주 정도 전부터는 유행이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번 유행 규모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예상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확진자의 숫자라고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자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이로 볼 때에는 8월 달에 있었던 BA.5 재유행보다는 규모가 조금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행 정점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가 되면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접종 연령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오늘 0시 기준으로 3.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지금의 접종 권고 자체가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인구들에게는 백신의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조금 적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5번째 접종을 하시게 되는 상황인데 예. 기존에 감염되었던 분들도 있고 4차 접종을 불과 몇 개월 전에 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으로 본다라면 접종의 대상자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본다라면 저는 그래도 지금 정도의 접종률이라면 그래도 접종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가 백신 중에서도 BA.5 기반으로 한 백신 접종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접종률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감염된 분들도 워낙 많고요. 요즘도 이제 감염자 수가 계속 감염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내가 감염이 됐는데 또 다시 백신 맞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잘 견뎌왔는데 백신 또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지난 9월 달에 전국민 항체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성인 인구는 거의 대부분은 기초적인 면역은 획득한 상태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이 기초적인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2회 접종 또는 1회 감염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재감염이 매우 흔하고 재감염이 될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면역을 획득했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감염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분들은 충분히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감염되었을 때 접종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 접종을 할 경우에는 위험이 더 많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접종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60세 이상이면서 아직까지 감염이 안 되신 분들은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명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한 몇 개월 정도 지난 분들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감염이 최근에 감염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몇 달 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죠. 과학적으로 일률적으로 좀 자르긴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예. 딱 잘라서 3개월 간다, 4개월 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예. 하지만 지금 연구 결과를 봤을 때에는 감염이나 마지막 백신 접종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획득한 면역의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접종하시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4개월 이내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백신 접종을 뒤로 미루거나 안 맞아도 되는 겁니까? 4개월까지는 그래도 기존 감염의 예방 효과라든지 백신의 예. 효과가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권고를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4개월이 경과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명백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역당국이 이가 백신 접종하는 거 사전에 지금 예약을 받아왔잖아요. 오는 14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고령층은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백신 접종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청취자들께서도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가 두 종류이고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가 BA1이 들어간 것이 있고 BA5가 들어간 것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는 총 3종류의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BA1 기반으로 된 이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백신이 매우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BA1 기반의 백신은 예약 없이도 접종이 모든 인구에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BA5 기반의 백신은 한 군데의 회사에서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약을 하셔야지만 제 시간에 접종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나온 게 더 좋은 거니까 그거 맞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신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까? 이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보고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네. 그런데 기존 백신은 2년 전에 찍은 바이러스의 사진을 보고 그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것이고 이가 백신은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전에 찍은 사진을 보고 바이러스를 알아보는 것이거든요. 예. 네, 지금 출시된 백신이 BA1과 BA5를 기반으로 한 두 종류의 백신이 있는데 그 두 사이에서는 사진을 찍은 시간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면 사진일수록 면역이 더 잘 알아볼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그 차이가 명백하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백신을 맞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이 항상 권고드리는 이유가요. 항상 이렇게 추가 접종을 할 때에는 명백한 재유행이 시작될 기미가 보일 때 접종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고 나서 2주 정도 경과해야지만 보호 효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면한 유행에서는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방문 접종팀을 운영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접종률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방문 접종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가 백신 접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해서 좀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좀 상세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유행이 진행이 되고 접종이 반복되면서 국민들도 많이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접종 정책이 어떠한 방향인지, 그다음에 몇 번 정도 더 접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미래를 보여드리는 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전담병원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올해 말까지 남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유행 양상보다 위중증 환자 부담이 적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네, 작년에 델타 변이 유행 때에는 병상이 모자란 것이 문제였고요. 예. 3월에 오미크론 대유행을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는 전국의 충분한 의료 대응 역량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재유행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피해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비상시를 기준으로 한 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건 낭비적인 요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A5 재유행과 이번 재유행에서도 전담 병상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재유행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의료 대응 체계를 평상시로 돌리려는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임산부라든지 투석 환자처럼 매우 특수한 경우에 대한 병상 확보는 매우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네. 일반적인 병상은 일반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상 가동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한 25%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병상이 부족하거나 이런 현상으로 가지는 않습니까? 이 병상 예측에 대해서는 이제 2년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재유행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병상이 필요할지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상이라고 하는 것이 남게 되면 사실 그 중환자 병상은 다른 환자들이 쓰셔야 되는 병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남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병상 운영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3월 달에 거의 3,000병상 가까이 확보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충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제 환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근데 최근 미국 워싱턴 의대에서 재감염 시 첫 감염보다 사망, 중증화 위험이 한 2-3배 높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이 연구 결과 교수님도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재감염되었을 때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감염된 대상자들이 굉장히 고위험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구 집단에서는 재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면역이 획득이 되면서 중증화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고위험군에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근거이거든요. 아주 조금 더 면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고위험군에게는 재감염이라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가 백신 접종을 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또 백신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어떤 상황을 떠나서더라도 고위험군이 일단은 맞는 거는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 강조해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동안에 접종을 받으신 분 가운데 꼭 이번에 다 그냥 맞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몸에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지금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권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접종 권고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연령대를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맞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개인의 건강 관점에서도 접종하시는 것이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명백하게 이익인 것이고요. 이제 감염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상 반응이라든지 합병증 같은 것들이 백신 접종했을 때 생기는 것들보다 훨씬 더 치명률도 높고 발생률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접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의학적인 권고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남해안,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상권 동해안과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에서 글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입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최대 5cm가량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가 더 짧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광주 13도 등 전국이 6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2도 등 전국이 19에서 24도로 모레 아침까지 평년보다 높겠고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4.3도, 습도 67%,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단풍이 한창 물들어가던 지난 10월 초 한겨령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잊고 지냈던 20여 년 전 여행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건 함께 여행을 갔던 동반자를 만났다던가 아니면 앨범을 뒤적이다 추억이 담긴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다던가 하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할 텐데 사실 딱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올가을 단풍은 유난히 곱겠다는 생각을 하다 그냥 머릿속에 반짝하고 등이 켜지는 것처럼 20대 후반의 기억에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산을 휘감고 도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한참 오른 끝에 한계령 고갯마을에 올랐을 때 마주했던 설악산 단풍의 절경. 그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던 장관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가면 한계령 단풍을 볼 수 있을까? 아직 조금 이르겠지. 지금이라도 가볼까? 한 주, 두 주, 차일피일 미루다 10월 마지막 째주 그날의 참사 소식을 접한 뒤부터 일상은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가 흐르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보내던 즈음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이 인도에 수북히 쌓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무렵 발견한 기사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빗자루질에 모인 낙엽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습니다. 서울숲과 고향 덕은 양묘장 등 낙엽 저장소에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다 2-3년 동안 숙성 과정을 거쳐 퇴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는 또 모래, 마사토와 섞여 배양토로 변신한 뒤 다시 도심의 공원으로 가거나 도로변 화분에 담겨 꽃과 나무를 튀어내는 산파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낙엽의 일생을 담은 이 기사의 제목이 너무나 인상 깊어 메모로 남겨두었습니다. 낙엽은 지는 순간 다시 나무를 꿈꾼다. 다가오는 주말 가을비가 내리면 노란 은행나무잎도 다 떨어지고 말겠지만 내년 봄 또 다른 생명으로 다 태어나기 위해 잠시 모습을 감추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Someday, when I'm awfully low, when the world is cold, I will feel a glow just thinking of you.
and the way you look tonight. Oh, but you're lovely. With your smile so warm and your cheek so soft, there is nothing for me but to love you.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With each word, your tenderness grows, tearing my fear apart. And that laugh that wrinkles your nose touches my foolish heart. Lovely, never, never change. Keep that breathless charm. Won't you please arrange it? 'Cause I love you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Just the way you look tonight. 토니 베넷의 The Way You Look Tonight 들으셨습니다. 김성환 이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7756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여행 중입니다. 행복하네요. 늦가을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토니 베넷 음악 들으니까 좀 느낌이 더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기분이 좋네요. 이지원님, 떨어지는 낙엽 돌고 돌아 우리 곁으로 오는군요. 자연은 정말 신비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도 신비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선물로 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저도 아는 분인데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의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지금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 갔다 왔는데 한참 울었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던데요. 근데 이태원 대규모 참사 현장에 설치됐던 폴리스 라인이 오늘 철거가 됐네요. 네, 참 거기를
청소하고 치우는데 20분이면 충분했어요. 사실은 그 골목이 굉장히 좁잖아요. 길이도 길지 않고. 작아요. 예. 그러니까 길이가 40m, 폭이 5m밖에 안 되고 좁은 곳은 3m 조금 넘는 그 지역이니까 유기물하고 적치물을 이제 자원봉사자들과 협의해서 정리 보관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환경미화원들이 골목을 쓸고 배수구를 열어서 안에 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내고 다 청소를 했습니다. 다 하고 보니까 20분 만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방역복 입으신 인력들이 소독 방역 작업까지 다 하고 나니까 12시쯤 된 거예요. 현장은 겉모습은 언제 사고가 있었냐는 듯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사셔야 되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정답을 모르니까 더 답답하다고. 그 마음이 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태원의 유동인구가 지금 12% 감소했고 외부 방문객들이 많은 주말은 26%나 급감해서 우선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거치면 이제 통행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상인분들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단지 장사를 못하게 돼서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오겠나. 그리고 또 거기 계신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친구들을 살려주지 못한 죄책감이 자꾸 들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청소를 한 현장을 묘사한 기사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할로윈이었으니까 거기에 붙어 있었던 여러 가지 장식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못 떼어내고 이제 다 꺼내 보니까 그 당시 얼마나 급박했는지도 알겠는 흔적들도 많이 남아 있고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네, 흔적이 사라진다고 기억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주인 찾지 못한 참사 유류품이 적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그 유류품들이 있는데 유실물센터가 13일 저녁까지 운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못 찾아간 이제 반환되지 않은 유류품의 경우에는 용산경찰서로 옮겨집니다. 그 용산경찰서 문서고에 옮겨서 보관할 예정인데요. 거기가 이제 습도 조절기도 있고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니까 네. 보관 중에 분실을 막기 위해서 추가로 CCTV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실물센터에 219명에게 총 359명의 9점의 유류품은 반환이 됐고요. 네. 지금 남은 게 700점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네요. 예, 보통은 이제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서 습득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는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의 유류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로스트 112. 그러니까 잃어버렸다의 LOST, 예. lost112.go.kr에서는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용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기타 물품 확인 및 반환 문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흘 동안에 많은 유족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유류품을 찾아가셨는데 유실물센터 관계자분의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유품을 받자마자 태워버리신 유족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또 그 버리라고 해도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가져가실까 봐 폐기 요청된 물건도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일요일 저녁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까지만 운영을 하니까 일요일 저녁까지만 운영을 하니까 네. 참고하시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녹사평역 분향소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이태원에서 제일 가까운 예, 예. 역이잖아요. 예. 내일까지만 운영이 되니까 그동안은 사실은 가고 싶어도 마음이 무거우니까 자신이 없었던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네. 분향소고 철거된다 그래서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네. 이번 참사로 뇌사 판정을 받은 한 청년이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삶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에서 이런 내용을 밝힌 건데요. 네. 그 당시 뇌사 판정을 받았던 군꾼장병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결정을 하셨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네. 열흘이 넘도록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뇌사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평소에 이제 아들의 생각이 장기 기증한 것으로 알려져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병원을 통해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기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작성이 끝나고 나면 뇌사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거쳐서 장기 기증 수술을 하는데 뇌사 판정이 늦어지게 되면 예사 판정이 이루어지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수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9분에게 이제 새 생명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서도 참사 현장에서 중상을 입어서 숨진 한 간호대생 유족이 딸의 생전의 뜻에 따라서 장기 기증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던지 장기 손상이 심해서 기증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광산 매물사고로 고립됐다 구조된 광부 2명이 오늘 퇴원한다는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 오늘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론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소식까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마 얼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안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참 표정도 좋고. 네. 어른이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참 힘든 기적의 생환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담담하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원래 이제 선글라스 끼고 나오실 예정이었는데 시력 때문에 선글라스 벗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할 정도로 굉장히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아 보이셔서 다행이었었는데요. 기자들한테 오래 지하에 갇혀 있어서 눈부심이 심하니까 카메라 플래시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네.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왔는데 아무도 커피 믹스를 안 사왔냐고 농담도 하시고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늘 태어난 갓난아이가 된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오늘 퇴원을 하셨는데요. 그동안은 내과, 안과, 정신과 협진 치료를 받아왔고 주무시면서 자꾸 깨신대요.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을 나가게 된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에 구조된 것이 꿈만 같고 새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가장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제일 소중했던 게 가족이라고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네네.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홀했던 가족에 대한 마음이 후회가 된다고 하시면서 내일 고향이 전북 남원이시랍니다. 그래서 부모님 산소에 갔다가 울진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새 삶을 줬으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라면서 퇴원에 임하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고요. 아직 약간 어지러우시대요. 어지러지하다고 하시면서 식사는 잘 하시는데 새벽에 깨서 꼭 옆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된다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아직은 좀 안정되기가 좀 쉽지 않은 기간이니까요. 네, 지금 산업 현장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박 반장님은 나가시지만 전국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광부들이 아직도 어두운 막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사고가 부디 반복되질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리고 안전 점검과 실태 조사를 잘해서 광부들이 안심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하면서 이분이 편지를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공개했어요. 저도 읽어봤어요. 일부러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공책의 양쪽 페이지에 쓰여진 편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거기에 보니까 전국에 있는 광산 근로자들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룬 산업전사다.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 존경한다라고 인사를 했고요. 또 이 기자분들이 그 제2의 인생 이제 뭐 하실 거냐고 자꾸 물어봤나 봐요. 네, 근무 환경이 80년대 초나 지금이랑 똑같아서 변함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하면서 광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산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 광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의견을 밝히셨고 이번에 매몰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세워달라. 그리고 슬러지만큼이나 빈 광도를 슬러지 이렇게 채우는 거 있잖아요. 파낸 걸로. 그러니까 지금 뭐 사측에서는 맨 초기에 보도가 나오기로는 부인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 광산에서 그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그 광산에서 2달 전에 8월 29일에 작업자 2명이 매몰되는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이분도 이 슬러지를 백필한 거, 그러니까 빈 광도에다 그거를 이제 캐낸 거를 채워 넣은 것 때문에 그래서 붕괴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암석이나 광물을 캐낸 다음에 네. 바깥에서 아연을 추출하고 아연을 다 추출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폐기물인 거죠. 그 말하자면. 모래같이 네. 슬러지처럼 생긴 거를 그 바깥에서 다시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비용이 들거나 드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다시 갱도 안에다가 채워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도 그 얘기를 하셨었고, 근데 이 그 반장님도 슬러지 백필 때문에 붕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2달 전에 같은 광산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 작업자 2분이 매몰이 됐었는데 한 명은 사망해서 당국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직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동부광산안전사무소에서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또 고립사고가 났다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게 하는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8월 달에 있는 수사랑 너무 가깝잖아요. 기간도 그렇고 그렇죠.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네. 병합을 해서 수사를 하기로 했고, 최근에 그 8월 사고에서 생존하신 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8월 사고와 이번 사고의 유형이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강부분 기자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요. 역시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산 안전을 위해서.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마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서울 지하철 9호선 출근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인산이래라고 그래야 되나요? 사람들끼리 거의 이렇게 어깨와 어깨가 꽉 끼어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조금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지금 지난번에 서울 지하철 점검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네. 9호선을 보면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그냥 사진에 있는 해상도를 표시하는 한 사람의 하나의 픽셀이 된 기분이에요. 픽셀이 다닥다닥 붙어서 해상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사람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얘기를 9호선 얘기를 했더니 다 9호선 탔던 괴로운 고생담들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가끔 가다가 이용할 기회가 있거든요. 급행하고 안에 그래요. 이렇게 있잖아요. 네. 거기 줄을 한참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를 보니까 보통 혼잡도를 100%로 계산했을 때 한 양에 160명이 정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한 칸당에. 근데 지하철 9호선 급행의 경우에는 한 칸에 출근 시간이 240명이 타요. 그러면 혼잡도가 거의 정원을 80명 넘긴 수치니까 평균 혼잡도 95.1%라고 봤을 때 거의 1.6배인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양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2024년 초까지 지하철 9호선의 전동차를 48칸을 추가를 해서 지금 급행열차 기준으로 출근 시간대에 155%가 넘는데 혼잡도가 그걸 120% 수준으로 낮춰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하철 9호선이 6량밖에 안 돼요. 이거를 8대를 추가로 투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자체 그 열차 칸수 자체를 8량으로 늘릴 경우에는 2032년에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열차를 더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하남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9호선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통행량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걸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전까지는 안전요원들의 인력도 추가로 배치를 해서 안전관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객차의 열량수를 늘려가기는 어려우니까 상황이니까 열차 8대를 추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급행 완행 이런 걸 전부 다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 혼잡도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충분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계획할 때 우리 김포 그 골드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이름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대요. 지금 골드라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도 이렇게 혼잡도가 높잖아요. 저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던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할 때 경제성만 따져가지고 자꾸 이용자가 별로 안 될 거니까 작게 만들어. 감사원에서도 지난번에도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사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이 전망을 좀 잘 예측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어쨌든 지금 뭐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하여튼 승객들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지금 한강에 서울항을 이게 항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서울항이요. 네. 그러니까 서울항 서해뱃길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경기 김포에서 서울 용산까지 대형 여객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뱃길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경인 아라뱃길하고 연결한다라는 구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용산하고 여의도에 큰 대형 여객선이 설 수 있는 항구 서울항을 만들어서 관광하고 물류 운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 골자였었는데 네. 이게 2010년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할 당시 역점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요거를 다시 재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의회에다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요 서울항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하는 용역비 6억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박원순 시장이 요 내용에 대해서 대규모 토건 사업이니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었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해당 사업이 백지화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뭐 사업성이 있는지 그다음 설계를 살펴보는 상황인데 환경단체 쪽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또 한강을 또 오염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8억 원을 갈취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네. 경찰도 이거 처음 보는 수법이다 이러면서 놀랐다고요? 예. 심지어는 말하자면 불법을 하신 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니 기상천외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통장 협박인데요. 처음 피싱이에요. 예. 그 피싱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낸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범죄자들이. 그런 다음에 자신이 노력해서 뜯어낸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혀 모르는 타인의 계좌로 쪼개서 보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범죄 수익이 1원이라도 들어간 계좌는 무조건 동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아무 계좌나 보내냐? 그건 아닙니다. 피싱으로 100만 원을 뜯어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만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10만 원씩 쪼개가지고 10개의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그럼 어떤 계좌에 가느냐? 아까 범죄 수익이 있는 건 1원이라도 들어가면 동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은 돈이 많은 불법 계좌를 골라서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계좌에다 돈을 넣어놨는데 거기 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금액은 큰데 10만 원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동결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꾼이 사기꾼을 사기친 일이 되는 거죠. 대단하네요. 참 기상천외하다는 생각이. 기상천외하다니까요.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수법인데요. 네. 지금 통장에다가 10개 계좌로 송금을 했다 그러는데 형량도 한 10배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밤참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